넥타이를 밀까요? 안 매도 돼요? 안 매도 되죠? 답답해서 더워서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다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쇄를 하시는군요. 예. 요 벨은 뭐예요? 요 벨은 카페도 하고 농업도 하고. 재주가 좋으시네. 요새 돈 버는 건 커피숍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한남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에 있습니다. 사내 카페. 임직원들 대상. 12년 전에 개명하면요. 예. 불이익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중국 가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명은 저쪽에서 이름 똑같은 거 쓰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기 와서 바꾸는 건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북한애들 다 알더라고요, 저를. 아 그래요? 알아요? 지금도 어떡할거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그쪽인데. 그래. 안녕하십니까. 민주공대 김민석입니다. 한반도에 거대한 전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고 또 북미정상회담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런 거대한 변화가 결국 남북 모두의 변화를 가져오겠죠. 저희가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오신 분들을 오늘 세 분 모시고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한반도 그리고 남북관계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상은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냥 각자 소개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명칭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뭐 탈북이라고도 얘기하고 북한 이주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세터민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쓰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실제로 본인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제일 좋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주민이 좋은 것 같아요. 이주민, 예. 북한 이주민. 탈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터민, 터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우리 요새? 저는 뭐 앞에 수식어가 없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굳이 소개를 위해서 한다면 세터민이 좀 또 같진 않네요. 기왕 여쭤본 거니까 한번 단답식으로 한번. 남한사의 다양한 만큼이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생각이나 사고도 다양합니다. 처지도 다양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삶의 근거를 옮긴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이주민 정도가 아주 적당하지 않느냐. 왜냐, 남한에서도 큰 물이 나면은 이주를 합니다. 그럼 세터민이라고 새로 시작한 사람들 세터민이니까 약간 북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아예 없어질 수 있어서. 하여간 뭐 탈자 들어가고 한 거는 어감도 그렇고 그건 별로. 지금 탈출도 거네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과정도 옛날같이 탈출이 아니고 그냥 돈만 내고 술렁술렁 넘어오고 그냥 저 이사 가듯이. 예. 그래서 탈출이 성립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간 사선을 넘어서 탈출하는 이런 것도 조금 또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넘어오는 과정이 다 돈을 내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오기 때문에 유학도 온다 그러잖아요. 유학도 오기 때문에 이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그야말로 더 적합한 삶의 환경을 찾아서 옮겼다. 예. 그것은 새로운 터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새 터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북한에서 이주한 분들이다. 이주민이다. 이런 오늘 한번 그럼 일단 이주민 세 분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용어를 한번 정리한 뒤에 시작을 해보죠. 각자의 그 개인사 자체가 저희들이 얘기를 시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한 자기소개, 뭐 나이라든가 고향, 한국에 오시게 된 시기, 과정, 요거 지금 하시는 일 정도를 우선 간단하게 좀 성함부터. 예, 저부터 말씀드리죠. 예. 저는 김인광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 김인광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해산입니다. 2010년도 해산, 예. 양강도 해산. 꽤 위죠? 예, 위죠. 예. 백두산 밑이죠. 국경 도시고요. 제가 2010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냥 사회에 배치가 돼가지고 교사죠 말 자체로. 근데 제가 교사를 안 하고 생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교사를 안 하게 됐고 장사 쪽으로 많이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더 좋은 세상. 중국이란 사회가 북한보다 날로 발전하는 그 모습에서 희망이 차츰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나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시는 일이 예, 제가 지금 실향민 이세분을 한번 알게 돼가지고 네. 그분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인쇄 출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출판 관련 일을 업을 하시는군요. 예, 출판 인쇄. 우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리 요셉. 예, 박요셉이라고 하고요. 예. 나이는 38살입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99년에 이제 저희 가족을 다 뒤로 한 채 혼자서 중국으로 이제 건너왔고 일단 나간 거는 99년이시고 네. 일로 들어오신 거는 2004년. 2004년. 그래도 한 중국에서 한 5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한 1년 정도 예. 이제 있다가 한국 생활은 15년째. 네. 한국에 오셔서 학교 다니신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여기서는 전공 뭐 하셨어요?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수의 관련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 그래요? 축산 쪽. 예. 수의대가 요새 아주 완전히 핫해요. 그 제가 갈 때도 엄청 떠서 제가 갈 때도 경쟁도 핫했고 치열하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동으로 한 1년 정도 일했었거든요. 목동으로. 예. 그래서 대학 그러고 보니까 약간 목동 하게 좀 생기셨어. 진로를 정할 때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대안학교 선생님이 수의학과가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대 수의학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 정주영 회장님이 북으로 소대를 보낼 때 소들 다 건강검진했던 사람이 수의사라는 그 진로 가이드가 거기 수의대에 있더라고요. 수의사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수의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예, 수의학을 선택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직접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은 그거 관련은 아니죠?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청년들, 북에서 이주민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돕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예. 뭐 커피숍 같은 거 뭐 하신다면서요? 네, 카페는 이제 그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돕는 그 하나의 아이템이었고요. 예. 대부분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곳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그 수의학을 이제 접목을 시키려면 과정이 길어가지고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한 게 커피숍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현웅 소장님은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또 오늘은 입장이 다르니까. 저는 1993년도에 말에 나왔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체류 기간은 병치료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사신 기간이 이제 저 북에서 사신 기간보다 길어졌죠? 훨씬 깁니다. 이제 25년 됐고요. 북한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사회에서 제가 뜻하는 바를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남한으로 왕고 왔고요. 현재는 국회에서 조금 일했고 기업에서 좀 일해보다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북한 이주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찾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겠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반응연구소라는 걸 열어서 그 일 관련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4년째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북한과 남한이 실질적으로 사실 인식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연구원에 또 개건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이 보니까 이제 한국 오신 지 이주하신 지 한 8년 차 돼가고 10년 아직 조금 안 됐고 저희가 한 15년째 15년 여기는 이제 25년 넘어갔고 딱 적당하게 지금 간격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살다가 해외 나가서 산다. 남들은 너 코리안이니까 잘 알겠지 이러지만 실제로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모시면은 우리가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현재의 북한 사정을 더 잘 알겠지 하는 기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것 말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감으로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북한의 최근의 동향을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뭐 저희는 핸드폰도 한다 그러잖아요. 다양하게 조금 더 접합니까? 어떻습니까? 감이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살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직접 북한에 있는 형제들하고 통화를 안 하더라도 예. 우리 주변에 같이 뭐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고 온 고향이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랄까요?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려웠으니까 식량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좀 해결이 됐는지 이런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부모 형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항상 관심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앉으면 북한 요새 쌀 가격이 얼마나 되지? 생활은 얼마나 좀 나아졌을까? TV에서는 북한이 뭐 많이 나아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평상시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건 뭐 국경 근처에 있는 분들이건 아니면 핸드폰 통화를 하는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태어난 분들보다는 그런 관계망 속에서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 더 바닥을 더 잘 알게 정보는 더 많이 얻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쪽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도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은 정보를 이제 저희는 취득을 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해가 넓고요. 이 거시적으로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원래 활동 반경 자체가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요. 남한보다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남한사회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북한을 연구해서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의 이해관계하고 북한의 전반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필요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북한을 이런 거다 하고 제시한다는 건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끼리 더듬기일 가능성이 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현실적인 돌아가는 흐름을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있지만 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뭐 아니 제가 그 입장에 대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전체를 딱 꿰고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떠셨어요? 이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바라보면서 우선 관전평 뭐 이랄까 소감 한마디씩 한번 어땠어요? 저 뭐 제일 인상적인 기억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설 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아침부터 청와대 8시에 나설 때부터 TV를 켜놓고 그 순간부터 계속 봤는데 그 과정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뭐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만나는 장면 한번 가볼까요 하고 이제 다시 월북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처음에 오픈 대화를 할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한테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말도 제가 딱 들으면서 이 문장 하나가 이제 유행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쭉 해서 유행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드라마 같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날 얘기를 하면서 뭐 연평도 얘기도 주민들 얘기도 하고 탈북자라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를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다양한 경우로 자기 체제와 반해서 그것을 떠난 분들인데 그 문제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 애들을 직접 딱 찍어서 언급도 했어요. 그걸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혹시 느낌이? 처음엔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게 궁금했어요. 그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나 우리 국내 분들 속에서 진정성이 있는 상황이냐 지금 저게 지금 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기 진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해석 소지가 있다. 저는 북한이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분계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돌아갔고 할 때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아마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저도 감동을 엄청 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탈북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이주한 분들이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 미묘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딱 찍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북한이 지금 전환기 사회에 와 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가 어려도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남한 사람들이 쉽게 정보 전달 창구로서 이용하는 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게 좋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에서 오신 분들도 실제로 북에 대해서 적대적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서 안고 가려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게 아니냐 그렇게 봤고요. 앞으로도 아마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당사자가 북한 이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을 배타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언급해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세 분을 포함해서 주변에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야 이게 남북관계 풀리고 교류가 되면 이거 좀 떳떳하게 고향에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실제로들 어떠세요? 그죠. 당연히 고향은 정말 꿈에서도 가고 싶은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남북관계가 잘 돼가지고 정말 고향에도 한번 가보고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향에 가서 정말 더 크게 멋지게 사업도 하고 싶고 그렇죠. 가는 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 얘기도 하고 통일 얘기도 하고 평화를 요새는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북에 계실 때 지금도 보면 어쨌든 상당히 그 소위 선대 유훈 내지는 또 어떤 민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북에서는 통일 얘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통 인민들의 정서 속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살면서 평화롭게 교류도 하고 하는 정도를 실제로 더 생각하는 것이 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구호처럼 얘기하는 통일을 정말 하나의 체제로 이렇게 되는 통일을 정말 바라는 정서가 많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통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비스듬히는 알고 있지만 통일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뭐 한류 드라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보고 싶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이 아니 북한 주민들은 100% 통일을 원합니다. 그게 어떤 통일이든 간에 통일을 바랍니다. 그게 주먹을 쥐고 뭐 통일하자 해서 바라는 통일이 아니거든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통일이에요. 북한은 누구나 없이 통일을 바라죠. 그것도 진심으로 바라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도 한 30년 전에는요 진심으로 어떤 통일인지 바랬어요. 지금이 이제 발달하면서 어떤 통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된 거지. 원래 예전엔 한국도 한 30년 전에 보니까 진심으로 통일을 바랬어요. 북한 주민이 지금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기네 이해관계가 연결됐다는 걸 아직 상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추정해 보면 뭐 100%의 같은 의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집단이라고 해도 북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보는 관점도 다른데 세 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보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북이 실제로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거는 위부터 아래까지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느껴진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뭐 중국 정도처럼 또는 베트남 정도처럼 그렇게 변할 전체로서의 야 그것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들 다 보시나요?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시장을 통해서 모든 북쪽에 있는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를 하고 왔으니까
아마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당 일당 체제로 가고 경제는 정치는 공산당이 꽉 잡고 있지만 경제 체제는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어떤 사회에 있는지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북한은 아직 어떤 사회라고 정의한 적이 관련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환기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초기에 시장 경제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서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도입한 거죠. 북한은 이미 10년 이전부터 전 국민의 90%가 시장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까 20년, 30년 전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도 90년대 초반 함경북도 쪽은 90년대 초반부터 그 동유럽 이미? 이제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시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북한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자리 잡은 게 저는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보고요. 한 10년, 15년부터 지금까지 가속화되어 온 거고 현재 입장에서는 핵심 부분,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 보위 세력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생활을 해나간다는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제화되고 규범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환기 시장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초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유럽도 역시. 근데 이것이 이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는 우리와 비슷한 사회로 가는 데는 좀 시간과 어떤 정권 안보의 연계성이 필요할 겁니다. 정권이 위협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개방의 수위를 낮출 거고 수위를 높여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 개방을 더 가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접근할 때 항상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사인을 보내면 북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가면서 북한하고 교류해 나간다면 또 상호 이익이 되는 조법을 찾는다면 북한이 변화할 준비는 돼 있고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정치와 대외 관계의 변화는 최근에 더 조금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지만 그 바닥으로서의 시장으로의 변화 주민들 이미 그리고 바닥에서의 주민들의 인식 이런 거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거슬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미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 80년대처럼 언제 그 정부에서 식량을 주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이제 주민들은. 조금 이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북미 간의 대화가 오가면서 인권 문제도 나오고 등등 하는데 그렇게 쭉 그 사회가 변해가면서 바닥도 변하고 정치도 변해가면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국제사회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인권 문제를 많이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북한이라는 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시장의 방향 또는 정치가 조금 이렇게 변화하고 해외 관계에도 변화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가장 실제로 주민들이나 또는 그 안에서의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걸릴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 개방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계급적 차별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등등한데 뭐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인권 문제겠죠. 무슨 문제? 인권 문제. 인권 문제. 인권 문제는 저는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면 정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인권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정책도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 가장 딜레마는 저는 김일성주의가 아닐까. 어떻게 그걸 이 체제와 이렇게 옛날에는 그 통제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 세뇌 교육만 하면 다 주민들이 다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모든 오픈되고 사람들이 다 아는 속에서 그걸 어떻게 옛날처럼 일맥상통하게 교육을 할까. 그게 가장 딜레마가 아닐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영석 소장님 케이스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요새 대한민국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갑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신분적인 거, 계급 이런 거 아주 평등한 거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야말로 평등한 체제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평등한가? 북이 그런 어떤 평등 문제 이게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신분 상승도 그렇고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내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권 문제라고 할 때 주로 정치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용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조금 이런 식으로 거의 신분제처럼 되어 있는 것이 괜찮아? 그런 거에 대한 이 의식 내지는 불만은 없나요? 또는 그것에 대한 정도는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고. 근데 이제 시장 경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완화되긴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지금 개방화를 가속해 나가면서 가장 문제가 그걸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얘기했던 계급 질서라는 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계급 질서거든요. 국가에서 규정했던 것들이 이제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더 당성보다는 더 우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하고 신진 세력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그리고 정권 충성으로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북한이 통제해 나갈 수 있다면은 변화하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요셉 사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변화하는 사회하고 자기네 집에 권력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불안정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권력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당히 도전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배 계급 사회가 경제적인 지위까지 같이 가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겠죠. 그 지배에 대해서. 그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큰 소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남과 북 간에 이제 서로 관계 증진이 계속되고 교류가 되면서 서로 이제 얼음이 많이 풀려간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해나가야 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야 되는데 가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들은 뭘까? 여기 와서 보시면서 남쪽에 있는 국민들은 북을 생각하면서 또는 북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북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뭘까? 그 또 양쪽 차이의 핵심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야 내가 여기 와서 그 대략 여기 돌아가는 다른 사회 물론 말도 다 통하고 하지만은 다른 공동체 다른 이제 사회에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외국 간 것처럼. 근데 내가 대략 사람들 돌아가는 인식이 이렇구나. 내가 하는데 내가 정말 껄끄러웠는데 대략 이제 흐름을 잡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적응의 기간이랄까 얼마나 걸리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생각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10년. 네. 5년은 초반기고요. 그 다음에 5년은 좀 성숙기고 10년은 지나야 10년은 이 사회를 좀 지나야?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그것도 비슷한 생각. 개인차가 있지만은 네. 아무리 노력해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 사회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20년 이상 지나면은 이 사회의 보통산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년? 네. 그런데 그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20년으로 잡은 거고요.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25년 전에 같이 한 분들도 아직도 이 사람은 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체제 경험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교류를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느 정도 큰 갈등 없이 그냥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거 하나의 예고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저는 그래도 한 50년은 돼야 우리가 통일을 평화체제로 한 50년은 가야 한 나라로 통합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나는 예들이 있으면은 야 이게 내가 보니까 가장 큰 사고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런 거더라. 내가 그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혹시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대목이 이런 거는 참 이해가 어려운 것 같더라.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 아니에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그게 가장 사회를 보는 시각이 북한에 있을 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여기 남한에 오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 무슨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은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가 결심하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구호도 있다시피 국가가 결정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국민은 그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법만 배우고 살았고, 근데 여기 와서 그게 이렇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대목이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런 데서 많이 이게 자유로구나. 자유라는 게 이런 거 보고 자유라. 언론의 자유, 무슨 행동의 자유.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 국가라는 개념하고 개인이라는 개념하고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수가 없지만 남한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우선시되고 우선시되는 기반 하에서 대중의 또 여론이 합쳐지면 국가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와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잘못된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부분이 그게 우선시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독자적 결정권이 우선인 겁니다. 근데 그걸 북한에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혼란스럽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회죠. 근데 그거는 사실 남한 사회에서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자기 삶에서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된 분을 만나도 이 사회 이해도는 떨어지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개인의 행동은 예전에 국가의 결정하고 별개로 가도 된다는 걸 몸에 뵌 것 같고요. 다들.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사고의 차이가 집단 개인주의하고 집단주의. 개인주의. 의사소통 방법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설명하기 좀 묘하죠. 공동체주의랑 이제 개인주의가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의사소통 방법까지도 다 바꿔놓거든요. 사고 방법이나 소통하는 방법이나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남한 친구들도 같이 일하고 북에서 온 친구들도 같이 일을 하니까 북쪽은 이제 관계 위주의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 위주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제 선호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당에서 제시한 뭐 200일 전투 아니면 5천년 계획 뭐 거기에 이제 도달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의사소통 방법을 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개인과의 어떤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남한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북에서 온 친구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언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남한 친구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 친구의 어떤 진짜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구나를 한 1년, 2년이 지나야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교류와 소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번에 문화 공연을 서로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협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뭐 조용필이라든가 또 뭐 이선희 씨라든가 등등 백지영에 총 맞은 것처럼 이것이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뭐 폭발적인 인기였다.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저 예술단이 와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봤을 때 그 노래는 폭발적으로 아마 북한 사회에 막 퍼져나갔을 거거든요. 그걸 당국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은 폭발적으로 아마 나갔을 것이고 인기가 대단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옵니다. 원래 북한이 아까 우리 유별 사장도 얘기했지만 대의적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감정들은 다 희생되는 관점에서 사회를 운영했거든요. 공동체 사회랑인데 남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견들이 존중받으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관철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당연히 남한의 음악은 대개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표현 못 해봤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접했을 때 수용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정부가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이번에 용인했기 때문에 급속히 퍼졌을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을 우리가 상대해서 그분들이 양해를 잘 얻어나가면 오히려 확산해 나가는 속도는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정권을 우리가 감정을 나쁘게 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북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좌우지우지하니까요. 네. 공연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이렇게 관중들을 비췄는데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 예를 들어 뭐 레드벨벳서부터 뭐 조용필 뭐 또 뭐 저기까지. 근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하거나 또는 곡이 너무 생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반응이 이렇게 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카메라에 잡힌 부분만 그래서 그런지 객석에서 친 분들이 그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자신들을 절제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덜 익숙해서 약간 우리가 볼 때는 딱딱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하고 약간 통제받았던 사회에서 그걸 열어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처음 수업하는 거고 제가 북한에서 클래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그 모든 집에 방송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있고 클래식을 계속 하루에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꼭 클래식을 틀어줍니다. 그게 클래식을? 클래식 음악을 예전에 많이 들려줬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전통적인 뭐 중세 서양 음악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기악, 네. 뭐 이런 것을 관현악 뭐 이런 관현악? 것들. 근데 그걸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특정 방송입니다만 KBS 93.1을 자주 듣거든요. 차에 타면. 그 왜냐하면 자기가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음악이나 문화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호하거나 호응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북한은 이때까지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돼 본 적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호응하는 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거고 표현력이 또 감시를 받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고 그것이 조금씩 퍼져나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된다 그러던 음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일시에 환영하는 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겁니다. 호응하기. 근데 한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아 이건 괜찮구나. 이건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호응도가 높아질 겁니다. 남북관계에도 저는 항상 속도 조절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서독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되기 전에 청소년들의 뭐 인적 교류 이런 것을 했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세 분은 어떻든가요? 여기 오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떤 문화적인 거, 음악 이런 것 중에 가장 쉽게 좀 흡수가 되고 적응이 되고 나의 것으로 즐기게 되는 게 어떤 장르들이 제일 먼저 되든가요? 개인적으로는 발라드가 발라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었고 북에 있을 때도 발라드는 아니었지만 사랑의 미로나 90년대 중반 후반 그때 사랑의 미로나 이제 그런 노래들을 즐겨 불렀었고 저는 이번에 그 예술당 갔을 때도 아마 여러 가지 관객의 호응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연령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지금 그 저도 아이돌 공연 보면 공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공연 기획을 한다면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아니면 평양과기대나 그런 젊은 층을 향해서는 그런 아이돌을 보내고 또 중장년층을 향해서는 뭐 트로트 가수나 이렇게 기획을 좀 달리하면 네. 그 호응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어떠셨어요? 어떤 음악들이 제일 먼저 좀 저는 와서 붙든가요? 저는 뭐 39세에 왔으니까 저는 당연히 트로트죠. 그냥 뭐 트로트가 제일 쉽고 그냥 이해도 되고 공감도 가고.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통일운동 관련한 단체 일을 같이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뭔가 상당히 체제 선전적인 이런 거 아니고도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어떤 역으로 굉장히 쉽게 조금 동화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음악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흔히 노래방에 가면 심장에 남는 사람 있어요. 그건 옛날 노래죠. 네. 그런 옛날 노래 같은데 저도 네, 옛날 노래 제목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 있다는 게 참 그 희한하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북한 노래들도 다른 노래도 또 있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몇 개 있는 것 같아. 북쪽보다는 남쪽 사람들이 북쪽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북쪽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펀지예요.
이제 남쪽의 문화나 이런 걸 가면 확 빨아들일 텐데 남쪽 사람들은 아마 북쪽의 문화나 음악이나 영화를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금방 바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북한은 지금 7, 80년대가 시대적 배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70. 아마 노래도 그래, 영화도 그래. 남한 관점에서 볼 때 그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좀 옛날 느낌 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 오히려 더 북쪽의 문화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각종 종편 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최근에 이해를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국내 종편에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뭐 얘기하거나 해설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또 나와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다 사실과 부합합니까? 거의 맞습니까? 평균으로 봐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북한 실상을 아닌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은 지나치게 각색을 해서 약간 북한 주민이 봤을 때 거절감이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과 교류해 나갈 때 도움이 될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똑같은 70년대 80년대 할지라도 그 표현 방식을 좀 달리해서 그분들이 기분을 고려해서 표현하면 뭐 충분히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간은 좀 극화해서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중을 배제한 채로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니까 뭐를 배제한 채? 존중이요. 존중을 그 문화에 채? 대한 존중을 배제한 채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그런 순기능은 있겠지만 저런 문화는 우리가 함께 하기 어려운 문화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이고 그 공동체 문화 자체가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이주민들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되게 손가락질 많이 하니까 누워서 침 뱉는다.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에 대해서 누워서 침 뱉기다 그랬지. 예. 그 남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한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앉아서 보면 좀 거부감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이주를 했지만 저도 어떤 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이 막 이렇게 그런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거부감이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사회에 많이 알린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북한의 상황 같은 것 많이 알렸는데 그게 좀 이렇게 정돈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죠. 이런 것을 알려나가면 이제 남북의 교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프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남쪽이 갖고 있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남한은 필터링 없이 우리말을 그냥 외래어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로 다 만드는 부분, 그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좀 소개해주고 바꿔나가고 같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같이 쓸 수 있겠다. 뭐 내비게이션을 뭐 길동무라고 이름 붙인거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뭐 네이밍을 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같이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획과 의도의 프로그램은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무조건 우리가 다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 말고 그 아까도 이제 말씀했지만 사실은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북쪽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더 정감 있고 더 좋습니다. 길동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게이션을 길동무라고. 뭐 횡단보도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건너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짧고 얼마나 편리해. 건너길. 이런 것들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북한 사회가 우리와 발전 정도가 다르다 해서 다 이게 열등하다고 밀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북쪽도 장점이 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적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적지만 그 장점도 우리가 채용하려는 노력,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공통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을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시대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채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북쪽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신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받는 사람은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남북이 좀 가까워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기보다는 다른 걸 자꾸 찾으려는 노력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 언어라든가 문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 익숙치 않지만 이거 참 괜찮네 싶은 것들을 자꾸 소개하는 노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이주에 왔잖아요. 와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못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다든가 무슨 안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 살아가는 진실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냐. 네. 약간 무한도전이나 이런 것들 1박 2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수편, 원산편 이렇게 그것도 만들면 해주나 원산 가서 아직 만들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남한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지만 그 화합에 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남자 여자라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지만 체제를 달리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점들을.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자국적이지 않으니까 약간 남한에서는 성공 사례를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냉면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런 거를 자꾸 성공 사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성공 사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공이냐? 저는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대부분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서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성공 사례로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걸 확대시켜 나가려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바본 이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방송이나 혹은 사회에서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명하게 되면 탈북 사회 문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그 돈도 투자를 하고 노력도 인력으로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걸 조명이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럼 그 동화를 시키려고 걸린 고리들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무슨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지금 이제 북한 이주민이 여기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조금 갔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몇만? 3만 한 2천 명이 됐습니다. 3만 2천 이제 꽤 되네요. 탈남자 빼면 그 정착을 돕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북한 이주민 정책 최근까지 북한 이주민 정책에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거나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혹시 좀 말씀하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쇄 출판을 저는 상호 자체를 뜻을 멀리에 두고 간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지원. 네, 지원. 지원 인쇄 출판사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그걸 지을 때 제가 어디서 살았어요? 제가 북에서 살았잖아요. 지원이라는 글자를 대면은 김영직 선생이 쓰던 글자를 네가 따서 쓰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영직 선생이 썼으면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잖아요. 김형직 선생이라고 하면 김일성 아버님. 거죠? 그래서 지원이라는 그런 그 사상을 내놓은 분이라고 북한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글자가 누가 썼다고 해서 지원이라는 개념은 좋지 않냐. 난 뜻을 멀리에 두고서 간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상호를 썼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보면은 나눠 먹기거든요. 남한이라는 사회가 무슨 여기도 치킨집 여기도 치킨집이에요. 근데 요 동네에 있는 고객을 가지고 나눠 먹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로가 지금 막혀버린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상황이고 우리 탈북민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오면 혈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인도 없어요. 사업을 시작하면 저는 그 지인의 기중감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거든요. 지인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제조 부부는 대체로 지인이 없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장애인 여성 기업은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탈북민은 장애인이나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 와서 장애인이나 같고 여성이나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죠. 약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막 팀이 되고. 제가 관공서 무슨 공공기관 뭐 무슨 법인 사회단체들 온데 찾아다니면 일감을 좀 주십시오 많이 다녀요. 그걸 몇 번을 가야 되냐고요. 한 번 가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른 채예요. 다음에 다시 소식도 없고. 근데 그거를 지인을 통해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전화 한 통 넣어주든가 아니면 같이 가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북이나 남이나 인맥 사이는 똑같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 이주민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철학을 어떤 이 사회에 적응하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주민들을 먼저 온 미래 통일의 어떤 샘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회에 적응하라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모든 정책 기반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남북이 통일됐을 때 그 시대를 2, 3만 명하고 5천만 국민이 샘플을 만들어 볼까로 접근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 그 시스템 속에 적응을 시킬까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어떤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이런 저희가 탈북민 관련된 연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정책 했을 때. 근데 사실 이런 철학과 이런 구조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한 것들은 나중에 통일돼서 하나도 쓸 수 없어요. 북에 있는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 정책 접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15년째 되고 있지만 일부러 제가 다녔던 여명학교 후배들 만나면 일부러 그 함경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사투리를 그 친구들이라는 것은 북에서 온 친구들. 북에서 온 네. 친구들. 그러면 그 네. 친구들이 선배님은 여기 와서 10원 됐는데 왜 아직도 때를 못 벗었냐고. 근데 저는 그게 넌데 그 사투리를 쓰는 그 자체가 너지 너가 서울말을 쓴다고 서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너의 그 출신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출신을 다 부정을 하고 그걸 없앤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모든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그 자체부터 저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측면일 수도 있죠. 근데 과거 당장의 식량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주하는 그 흐름은 이제 조금 멎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러면 오히려 현재 이제 정착을 통해서 양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과의 협력 속에서 어떻게 향후 남과 북이 서로 이해를 높여가는 그런 실험을 할 것인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개성공단은 저희가 앞으로 통일됐을 때 실험을 한다고 하지만 규제가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많고 규제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세터민들하고 그 통일 이후의 삶을 실험하는 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갇혀있는 그 생각 너희는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이 생각만 딱 깨뜨리고 저희가 새로운 샘플들을 만들면 너무나 좋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까에 대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뭐 그것이 언어도 좋고 문화도 좋고 우리가 남과 북이 교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이라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긍정적인 면, 장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이 와 닿았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노력을 좀 필요하면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나온 얘기지만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오신 북한 이주민들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우리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함께 세 분 갖고 계신 개인적 소망이랄까 그런 것을 조금 말씀 같이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당연히 남북 관계가 좋은 관계로 정립이 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향에 방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또 북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관계가 구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20-30년 안에는 상당히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가 기본관계만 구축하는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관계라 하면은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허용한다면 남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되고 남한 주민이 또 남한 정부가 허가한다면 북한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관계로 적어도 남한의 정부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 국민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에 촉구할 뿐입니다. 그런 관계가 구축되면 사실 우리가 얻었던 좋은 경험들을 북쪽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가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전달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북쪽에 있는 고향분들하고 나눠서 또 평화 통일이 되는데 이익을 담당한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아주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이. 처음에 남쪽에 와가지고 한 6개월은 남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한 30%밖에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단어가 달라서. 네. 단어가 다 같은데 근데 억양도 좀 틀리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6개월은. 그러니까 이게 고향을 떠나오면은 다른 타 지역에 오면은 모살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모가 무슨 몇 년은 모살이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살이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머리 상태가 땡하고 이쪽 사이에서 이쪽 사이에 넘으니까 이게 정신이 빌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가더라고요. 전 무슨 말을 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회에 생활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무슨 숟가락을 살라 어디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집에 필요한 공구들 드라이버나 이런 걸 사러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걸 우리는 북에 있으면 어디 가서 사면 다 된다는 거 산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서 다이소라는 게 저기 다이소 있네. 그럼 다이소라는 게 뭐예요? 다 모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곁에서 또 밤 무슨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제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정보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친근한 남한 사람, 그 사람을 찾자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 어디서 나서요? 안 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의 왕래가 되고 통일되기 전에 무슨 왕래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뭐 갑자기 생필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탈북민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일단 이주민들이 평화 체제랑 통일 과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일단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교육과 자질부터 가질 수 있게 좀 시민사회랑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민주시민 그리고 세계시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주민이 남북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잖아요. 그 이주민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정말 3만 명 와 있는 그 이주민들이 앞으로 통일 과정, 통일 그 전이라도 평화 체제 그 가운데
남과 북의 어떤 갈등과 그 갈등 안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제대로 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독일에서 정치 교육을 했듯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평화 체제가 정착이 돼서 북에 있는 가족들 이제 보러 가고 저희 쌍둥이 딸들 데리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싶고요. 평양 여행도 가고 싶고 원산 가서 서핑도 하고 싶고요. 네. 거기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도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이런 깜짝 놀랄 변화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또한 시작이죠. 앞으로 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를 들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함께 하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노력할 대목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또 이주민들은 이주민대로 또 이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분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민주시민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이 상호 이해를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서의 알려나가는 노력도 더 많이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평화가 되고 또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통일된 사회가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또 각 계층들이 완전히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화합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 한국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꿈꿔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대한 시작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 시작이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세 분 앞으로도 저희가 그러한 어떤 민족의 장르를 읽어가는 과정에 계신 곳에서 역할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함께 또 이런 일을 해봅시다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군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